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 곁에 다가온 문장들, 절망 독서 가시라기 히로키의 책입니다. 늘 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밑바닥을 두드려보면 어디에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메 소세키. 절망을 마주한 분들에게 누구나 살면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위로나 격려의 말일까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은 순간이 아닌 기간의 문제. 사람은 대부분 즐거운 시간은 되도록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괴로운 시간은 되도록 짧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했을 때도 가능한 한 빨리 그 절망을 극복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벼운 절망에 빠진 때라도 적어도 하룻밤은 끙끙 앓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오늘은 내버려두자라며 격려의 말조차 삼가겠지요. 하룻밤 만에 극복되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길게는 몇 주가 걸릴 때도 있고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극복은 절망한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망한 채로 보내야만 하는 기간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기간을 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격려해 주려는 듯한 책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절망하지 마 라고 말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려주는 책은 없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하다. 사실 절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쓰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서서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일단 쓰러져 버리면 빨리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국은 절망을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깊은 절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무리하게 빨리 위로 올라가려 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바다 깊이 잠수했다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수면 위로 갑자기 올라가면 잠수병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 이유로 저는 제가 겪은 13년간의 절망 체험을 바탕으로 절망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과거 후 제게 그런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과 생각의 바탕을 둔 글이지만 절망 한가운데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절망하고 있지 않은 분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에는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지요. 기분이 안 좋을 때라면 더욱 듣기 싫을 테고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절망 같은 건 되도록 체험하고 싶지 않으며 만약 절망에 빠질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가능한 한 절망을 외면하며 지내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야 이것 참 큰일이라며 지진 대책 안내서를 읽기 시작하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창 땅과 건물이 흔들릴 때 비상용품을 사러 가거나 필수품 가방을 꾸리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백신을 맞는 것처럼 비상시에 필요한 책은 비상시가 아닐 때 미리 읽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절망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절망했을 때 곁에 다가와주는 이야기들을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절망을 직시해야 행복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비극을 불러들입니다. 행복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더 가득하기를, 만약 절망의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거기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추천의 글, 어설픈 위로 대신 공감의 독서를. 이 책은 재미없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은가? 모범생이 쓴 일기나 편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뭔지 모르게 반듯한 느낌. 그럼에도 이렇게 추천사를 쓰고 있는 까닭은 이 책의 무언가에 내가 공감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추천사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겨울이 가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법. 어느덧 창밖으로 벚꽃과 개나리꽃이 만발한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순전히 바빠서였다. 몇 년 전 나는 운이 나쁘게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얻었더랬다. 정말이지 긴 표류 생활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찰나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법. 나 역시 지금의 순간을 위해 그 오랜 시간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투쟁하듯 버텨왔다. 아니, 찾아온 절망을 애써 외면하듯 살아왔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 그러나 겨우는 녹지 않을 것 같던 얼음도 봄이 오면 녹는 것처럼 시련도 견뎌내면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다. 건강은 다행스럽게도 많이 회복되었고 작년에는 소설을 출간해 작가란 호칭까지 얻을 수 있었더랬다. 또 지금은 배우로도 7년 만에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어찌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나는 지금 새로운 소설도 쓰고 있다. 절반가량은 쓴 것 같으니 작가로서 한참 예민한 시기였단 말이다. 오전에는 운동하고 글을 쓰고 오후에는 배우로서의 준비를, 그리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나름 빡빡한 시기를 살고 있었단 말이다.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고 대답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정중히 거절할 생각이었다. 내 생애 첫 추천사 의뢰가 기쁘긴 했지만 별 수 있겠는가? 때문에 나는 삶의 루틴을 유지한 채 이 책의 파일도 열어보지 않았더랬다. 그렇게 주말이 흘러갔다. 그리고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봄이 온 것이다. 그리고 추천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주기로 한 약속의 날도 찾아왔다. 나는 점심을 먹고선 오후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낼 생각이었다. 죄송합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의뢰서와 본문은 잘 읽어봤으나 시간이 부족하고 글솜씨도 부족한 관계로 블라블라블라. 그러나 메일을 보내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쪽팔리지 않아? 메일을 보낸 사람의 간절함을 잊지 말자. 바쁘다고 검토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내가 쓴 소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잘하는 짓이야? 응, 하긴 그랬다. 나는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 나에게 들어왔던 작품은 모조리 직접 검토했다. 누군가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건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일 테고 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바랬던 것일 테니까.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거절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읽는 순간부터 오만과 불만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그것은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순식간에 번져 사람의 내면을 오염시키는 법.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잘못을 바로잡기엔 내일은 언제나 늦은 법이니까. 아무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나갔다. 책 제목이 절망독서라니. 절망에 빠진 순간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겠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은 좋아하지 않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더랬다. 절망 속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오직 책과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추천사를 쓰고 나면 보통 재밌게 읽었다는 감탄의 글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과연 역시나 재미는 없었다.
엄청난 정보를 주는 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소설처럼 작가의 입담이 좋은 책도 아니었다. 다만 작가는 자신의 회귀병을 겪으면서 13년간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 이야기를 푸는 방식이 마치 매일 듣는 라디오의 DJ의 푸근한 목소리처럼 나긋나긋했다. 절망에 빠지면 이렇게 해보라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버텨왔다고. 그러나 저자는 이야기의 끝까지 자신의 철학과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절망에 빠져서 힘겨울 독자를 다독여줄 따름이었다. 힘내라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다만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말이야.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야. 내가 절망 속에서 겪어봤던 이야기라고. 이 책에서 저자는 그저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면서 차분하게 자신만의 방법을 제시한다.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저자가 무척이나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었다. 그의 문체에는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너무 친근하지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뭐랄까 반듯하면서 상냥한 어조랄까? 그런 따뜻한 느낌 속에서 나는 이 책을 3시간 만에 완독할 수 있었다. 점심마저 걸렸다. 마시려고 둔 커피잔도 깜빡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둔 채로 내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빨리 읽은 기록이다. 이 책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도 재미를 위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공감하기 위한 책이다. 실현과 절망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이 공감하기 위한 책. 실현을 오래도록 직접 겪어본 나는 저자의 말이 진짜 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현을 처절하게 겪어본 사람은 안다. 어설픈 위로가 얼마나 폭력처럼 느껴지는지. 저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성장했다.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큰 사건이나 질병을 겪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예전보다 더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반듯하면서 상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죽음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 또한 있는 법.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절망 독서의 저자처럼 절망에 대해 직접 경험을 한 저자가 또 있을까? 나 또한 7년간의 표류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저자는 무려 13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이 책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던 원동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절망 속에서 함께 울어줬던 책과 이야기에 대한 말이다. 저자에게 책과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을 테다. 사람은 누구나 현명한 친구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법이다. 잘 고른 한 권의 책은 바로 그런 현명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이 책은 현명한 친구를 사귀는 법, 특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할 시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각자 자신만의 책을 찾아가기를. 저자는 좋은 책을 친구 삼아서 고독과 절망을 견뎌냈다. 또 그 근로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 분명히 성장했을 것이다. 달리 부연해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나 역시 경험했던 일일 것을. 이 책은 재미를 위한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탐독하기 위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진솔한 책이고 공감의 책이다. 때문에 재미와 지적 탐독을 바라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지 않겠다. 나는 이 책을 저자가 겪은 절망의 경험을 공유하고픈 또 이 책의 2부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절망의 순간을 공감하고픈 모든 이들에게 권하겠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각자 자신만의 책을 찾아가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 또한 절망 속에서 읽으며 힘을 얻었던 책 몇 권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주로 물리학 책을 보면서 힘을 얻었는데 이는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심어준 우주에 대한 사랑의 씨앗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글에는 우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곤 했는데 덕분에 나는 그에게서 이어받은 사랑의 힘으로 씁니다 우주일지라는 과학소설을 낼 수 있었다. 여러분도 시련을 겪게 된다면
또 겪고 있는 중이라면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보길 권한다. 행운과 열정 그리고 영감은 오직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깃드는 것이기에. 벚꽃의 계절 어느 날 신동욱. 일부 절망의 시기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바 완료샤. 절망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1. 절망의 시기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삶이란 끊임없이 옆길로 새는 것. 삶이란 끊임없이 옆길로 새는 것이다. 원래 어디로 향하려 했는지 돌아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프란츠 카프카. 왜 절망의 책이 필요할까? 소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책을 읽는가? 자네 말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맙소사, 책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네. 들어보게.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고통스러운 불행처럼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의 죽음처럼 모든 이들로부터 떨어져 숲으로 추방된 것처럼 자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이라네.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해. 이 글을 읽은 뒤 머릿속이 의문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불행처럼부터 이후 몇 줄은 정말 놀랍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찾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책은 없을까 하며 찾는 사람은 많겠지만 고통스러우며 불행한 기분이 드는 책은 없을까 하고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의 죽음처럼 다가오는 책이라니 너무 무서워서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책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역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어째서 숲으로 추방된 듯한 충격을 주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불행을 겪을 때도 있고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을 잃을 때도 있으며 모든 이들로부터 떨어져 숲으로 추방된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로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런 기분 곁으로 다가와주는 책과 이야기마저 없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절망을 경험하는 이상 그에 관한 공감과 위안을 주는 이야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책이 필요한 시기 역시 바로 그럴 때가 아닐까요? 그녀를 바꾼 것은 무엇일까? 책이란, 이야기란 애초에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는 그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리베카라는 19살 여성은 직접장애가 있어서 지능지수가 60 이하였고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었으며 열쇠로 문을 여는 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했고 옷의 겉과 안, 앞과 뒤도 몰라서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언제나 불안에 떨었고 매사에 서툴렀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우둔한 여자의 바보, 굼벵이로 비쳤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섹스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녀와 마주칩니다. 섹스가 진료의 정원을 거닐다 리베카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언뜻 보기에도 서투르고 꼴사나웠던 평소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봄날을 즐기는 소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기분 좋은 봄날 리베카는 나무에 돋아난 새잎을 즐거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섹스는 그 모습에 감동합니다. 통일성이 그토록 결여되어 있던 그녀가 정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통일되고 침착한 존재로 변했을까? 그녀를 침착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섹스는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게 되지요.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적 구성이나 조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리베카는 정원에서 봄의 새잎을 바라볼 때 자신이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말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평소와 같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리베카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적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야기적인 존재로 손상이 없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현실을 알려준다. 리베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기에 매사 불안에 떨며 서투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실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세상은 이해되지 않은 일투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리를 걸을 때 헤매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며 꽤 오랫동안 돌아다닌다고 해도 거리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그 거리의 모형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모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리를 걸으면 한쪽으로 꺾이면 어떤 가게가 나온다거나 그대로 직진하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등 전체 길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지도를 들고 있으면 지도가 없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모형은 실제의 거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거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지도는 얇은 종이 위의 선과 기호에 불과하니 현실과 더욱 동떨어져 있는 셈이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는 작은 세계이며 현실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려주는 모형이나 지도 같은 역할을 하지요. 나뭇잎 위에 작은 물방울이 주위의 커다란 세계를 비추듯 어떤 작은 이야기라도 커다란 현실 세계의 한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작은 이야기라면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자주 졸라댔다. 할머니는 이야기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다행히 할머니는 이야기를 읽고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어서 리베카는 거기에 푹 빠져들 수 있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도 읽어주었다. 그녀는 이야기에 굶주려 있었고 이야기를 필요로 했다. 이야기는 그녀에게 필요한 영양분이자 현실을 알려주는 길이었다. 리베카는 이미 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불안 없이 봄이라는 현실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의 힘. 이러한 사례는 리베카만의 특수한 현상일까? 잭슨은 그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다른 모든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책과 이야기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마 음악에 대한 놀랄만한 현상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편이 더욱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까지 동작과 순서로 이루어진 단순한 작업조차 대대로 해내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음악이 나오기만 하면 그 작업을 완벽하게 해낸다. 그들의 어색한 동작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라진다. 중증의 전두엽 손상 환자의 실행증 환자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단히 극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평소에는 능숙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음악이 있으면 보다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이야기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간접 경험하면 어느 정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갖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이야기의 힘이 보다 눈에 띌 뿐입니다. 이야기가 가진 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아이를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아직 이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한다. 일반적인 개념이나 법례를 이해하는 힘이 없는 시기에도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복잡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 세계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야기적인 혹은 상징적인 힘이다. 아이뿐만 아닙니다. 어른도 일상적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TV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를 읽습니다. 이는 교양을 쌓거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정말로 그뿐일까요? 인류학자 폴리 윌스너는 아프리카의 수렵 민족인 수호안시족의 대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낮 동안의 대화는 돈, 매매, 수렵, 토지의 권리, 생활에 대한 불만, 남의 뒷소문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모닥불 근처에서 나누는 말은 이야기에 대한 대화가 81%였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야기는 필요한 영양분이자 현실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야기가 필요 없어질까? 어린 시절에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더라도 어른이 되면 이야기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보통이며 다수겠지요. 이야기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째서 일어나는 걸까요? 책도 영화도 드라마도 만화도 전혀 읽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흥미 있는 건 현실뿐이야 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야기와는 더는 인연이 없어진 것일까요? 이미 어른이 되어 현실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리베카처럼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멍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멍게는 평생의 거처로 살 만한 적당한 바위나 산호초를 찾아 바다를 떠돈다. 이 탐색을 위해 어린 멍게는 작은 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를 찾아 뿌리를 내리면 더 이상 뇌가 필요 없어지므로 멍게는 자신의 뇌를 먹어치운다. 어른이 되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멍게의 이러한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손에 넣어 뿌리를 내렸다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이야기는 이를테면 돈을 벌고 출세해서 성공해야지와 같은 영웅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는 고정된 이야기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현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현실 안에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류의 평화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꿈같은 소리라는 느낌이 들지만 돈이나 사회적 성공을 추구한다고 하면 매우 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들게 할 뿐, 그 또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삶은 언제든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령 갑자기 병에 걸려서 출세물에서 투병물로 인생 드라마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이건 진짜 내 인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현실 안에서만 사는 것 같은 사람일수록 의외의 현실에 직면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로 현실 안에서 살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리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진짜 현실이 삶이니까요. 인생을 뒤흔드는 불행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단지 지금까지는 자신이 각본을 쓴 드라마의 주연을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각본, 인생 각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현대판 정신분석이라는 불리는 심리학 이론인 교류분석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 중에 자기 미래 삶에 대한 각본을 쓰고 있다는 이론이지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옳은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은 그저 눈앞의 현실에만 반사적으로 대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럴 거야 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산다는 점은 확실하겠지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가겠다는 각본을
마음속으로 쓰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미래의 일까지 상상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려 하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전혀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예정이었던 인생까지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진짜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치 빈 껍데기가 된 듯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각본은 우리 스스로 고쳤을 때도 있지만 현실에 맞추어 억지로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도 드라마 각본과 비슷합니다. 각본가가 스스로 고쳤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감독의 요구 등 외부 요소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강제로 수정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일단 각본을 썼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도 쭉 그 각본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뇌를 먹어치운 멍게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만 있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환기가 바로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여간에서는 자신이 쓴 각본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각본을 고쳐 써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각본을 수정하는 것은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행운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좌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그것은 분명히 인생의 전환기가 됩니다. 바로 그때 각본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본을 고쳤을 때는 또다시 이야기가 필요해집니다. 자신의 각본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본을 고쳤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를 써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각본을 참고 삼아 읽어보고 싶겠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의 자서전 같은 논픽션은 흥미가 생길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것을 알면 매우 참고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는 아무래도 자신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 각본을 수정해 일을 잘 풀렸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좀 더 큰 세상의 법칙을 알고 싶어질 테지요. 과학으로 치자면 법칙이나 공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법칙이나 공식을 찾기 위해 읽는 것이 바로 이야기 아닐까요? 진짜 인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인생을 바뀌는 것처럼 긍정적인 전환기라면 각본을 고쳐 쓰기도 비교적 쉽겠지요. 다른 이야기는 별로 필요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좌절과 실패, 상실 같은 절망적인 전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외길만 걷던 사람이 막 프로가 되려 하는 시기에 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바이올린을 켜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고 후에도 나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지요. 그 외의 인생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일을 겪는다 해도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만이 진짜 인생이라고 말해봤자 이젠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인생에만 계속 집착하면 남은 인생에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전환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각본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마 여간에서는 쓰기 힘들겠지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수정을 강요받은 각본가처럼 우선은 그 작업을 내팽개쳐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는 동안에도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예를 써도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때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불안에 떨던 리베카는 이야기를 통해 차분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아이들 역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절망했을 때는 절망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절망적인 전환기로 인해 인생 각본을 고쳤어야만 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트위터에서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소위 고전이라 불리는 명장은 어째서 배드엔딩이 많은 거야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전이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읽혀온 책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그만큼 절실히 필요했던 책이지요. 사람에게 책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절망했을 때라면 고전으로 살아남은 책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과 해답을 찾습니다. 인형을 잃어버린 소녀.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문장을 쓴 작가 카프카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카프카의 연인 도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카프카는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인형은 잠깐 여행을 떠났을 뿐이란다. 다음 날부터 카프카는 인형이 여행지에서 보내는 편지 형태의 글을 써서 매일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카프카는 결핵 증세가 심해져서 남은 인생이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라의 말을 따르면 카프카는 소설을 쓰는 것처럼 진작에 그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인생은 여행지에 다양한 모험을 합니다. 편지는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카프카는 그 편지 속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맺을지 상당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가 완성한 이야기 속에서 인형은 성장했고 여러 사람들과 만났으며 마침내 머나먼 나라에서 행복하게 결혼도 합니다. 소녀는 이제 인형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라에게 전해들은 카프카의 절친한 친구인 작가 막스 브로트는 자신의 책에 인용할 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내용을 조금 착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카프카가 소년에게 다른 인형을 건네며 여행을 하다 보니 모습이 좀 바뀌었어 라고 말했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결말로 널리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이야기는 차이는 사실 매우 큽니다. 브로트의 이야기대로라면 오직 인형의 외모가 바뀐 것을 변경하기 위해 편지를 쓴 셈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카프카가 그처럼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지요. 한스 게르트 코우가 편지한 회상 속의 카프카를 보면 도라는 카프카가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맺을지 고민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결말은 제대로 된 결말이어야만 했다. 즉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무질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표현이 조금은 어려운데 풀었으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소년에게 인형을 잃어버린 경험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슬픔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중한 인형과 함께한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인형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소녀는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여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혼란해진 삶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것인가. 카프카는 바로 이야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카프카의 이야기를 통해 소녀는 마침내 인형이 없다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삶을 웃는 얼굴로 살아갈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새 인형을 건네는 것은 소녀를 또 다른 인형이 있는 삶을 되돌려 놓는 것이며 그로써 해결되고 끝날 일이라면 카프카가 매일 편지를 쓰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상실로 인해 혼란해진 인생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야기의 힘이며 카프카가 소녀를 위해 편지를 쓰며 애쓴 이유일 것입니다. 누구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혹독한 수렵생활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 책과 영화, 드라마, 만화가 무수히 존재하는 이유도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있을 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 이야기의 각본을 고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절망적인 일 때문에 각본을 고쳤어야 할 때는 무척 곤란합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고
원래의 인생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새 인생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든 각본을 고쳐 써서 그 후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각본 수정의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카프카가 말하는 필요한 책이며 고통스러운 불행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책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 즉 이제까지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굳어버린 마음을 부수는 도끼로서의 절망의 책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왜 절망의 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위로 같은 이유로 저는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또 다른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절망의 책을 읽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